이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은 지금은 초전에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남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무장이나 보복보다는 방어나 전쟁 지속 능력을 통한 억제가 훨씬 효과적인 거죠. 미래에도 한미 동맹에 기대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힘든 거죠. 한국이 미국 정도를 축소해서 다극화에 대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북한의 핵 확장 억제는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대비가 결국 필요한 걸까요? 예, 확장 억제 신뢰성이라는 것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네. 신뢰성이. 그런데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이거를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약속대로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가 있죠.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느냐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의 확장 억제를 예정대로 제공했을 때 이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것인지,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거로 믿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 안 할 것인지, 그러니까 북한이 믿는 거하고 우리 믿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두 가지 2x2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한국이 신뢰하고 북한이 신뢰하고 이쪽으로 네 개를 만들어 가지고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은 북한도 신뢰하고 한국도 신뢰하면 억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이 불신해도 북한이 신뢰하면 억제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북한이 불신하면은 때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70%가 우리 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억제는 북한이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억지라는 것은 어차피 인지 과정에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있는 것이지 억지가 뭐 어떻게 기계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의 불신 정도가 높으면은 북한이 불신할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죠. 요 네 가지 매트릭스 안에서도 이게 서로 독립은 아니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자체 핵무장을 유망하고 막 한국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하면은 북한이 더 불신하겠죠.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막 국민의 90%가 미국이 해줄 거야, 뭐 걱정 없어 이러면 북한도 우리 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확장을 때 신뢰성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신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인지에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뭘 해야 되는가? 현대전을 잘 봐야 돼요. 현대전, 아까 21세기 전쟁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대전의 승패는 초전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쟁 지속 능력이 결정이에요. 보시면 이스라엘이 초전에 압도했잖아요, 이란한테. 근데 금방 가가지고 이스라엘은 지속이 안 되고 조그만 나라니까, 이란은 엄청나게 큰 나라니까 좀 부서지도 뭐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덩치가 크니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능력이 중요하고, 러우전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좀 잘 싸웠잖아요. 그렇지만 갈수록 지속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이 모자라가 끝난 상태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보면은 러우전이나 이스라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속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전쟁이 진짜 끝까지 가면은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장 억제와 한국의 삼축 체계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주로 보복 능력을 가지고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보복을 하겠다. 근데 보복 능력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북한이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복이 성공할 것이라는 걸 북한에 과시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북한은 또 SLBM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잠수함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 가능성을 높은 전력을 계속 전력화를 하면은 북한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생존이나 방어를 가지고 전쟁 지속 능력을 계속 과시를 하면은 억제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초전에 자기네들 좀 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싶으면은 전쟁은 안 벌리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은 지금은 초전에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남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본에는 초전 이기고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핵무장이나 보복보다는 방어나 전쟁 지속 능력을 통한 억제가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삼축체계에 보복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수명을 다하고 지금은 이제 전쟁 지속 능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유엔사 후방기지를
일본에 쫙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전력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체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확실히 가동한다는 걸 우리가 늘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한반도의 보급이 확실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한국 스스로도 동원이나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동원이나 이런 게 그냥 옛날처럼 문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정예화돼 있다. 그래서 한국은 초전에는 좀 군인이 모자라고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원이 신속하게 잘 되고, 이걸 가지고 동원 전력이 조금 더 첨단화되고 현대화된 무기를 가지고 옛날 장비 다 버려버리고요. 좀 돈이 들지만 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오래 하면 반드시 패배할 거를 생각을 하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초전에 우리를 끝내버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옵션을 택하게 우리가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우리가 보복을 해서 때리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 기분만 좋지 실제로 북한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확장 억제 신뢰성 제고 방향은 보복보다는 전쟁 지속 능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최근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반도가 격전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데, 우리가 미중세에서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극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SCO,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가니제이션입니까? 거기에 이제 행사가 있었죠. 러시아도 있고, 뭐, 이란도 오고, 인도도 오고, 중국도 오고, 중국에 이제 여러 그 외교 무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유럽은 지치고 도덕적으로 좀 황폐하고 전 세계 식민지도 포기한 상태가 이제 8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하고 경제 발전을 하고, 어째 보면 식민지가 되게 못 살고 소위 말해서 문해율도 없고 그랬는데 문명률이 엄청 높았는데,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식민지에 있었던 그 사회들이 대폭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교육도 많이 받고. 근데 중국이 이런 기반 위에서 198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두 자리 숫자로 계속 성장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만 뭐 한 5%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급속하게 발전해 강대국으로 성장했죠. 강대국은 이제 어째 보면 다 몰락해가지고, 이제 어째 보면 환경이 준 기회인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몰락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강대국이 등장했는데,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은 결국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게 언제 바뀔 것인지만 달라지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뭐 정해진 순서다. 중국과 전쟁을 시도하지만 이미 전쟁으로 성공할 수는 상당히 없는 상태고, 인도도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3위입니다. 구매력 기준 그 경제가 과학이 발전돼 있고 기술이나 전문직 계층을 보유하고 핵 강국입니다. 핵 무기가 한 170개 정도 있죠. 러시아는 사실은 뭐 무찌를 수 없는 나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미국이 이제 지배하는 당극 시대에 도래했던 게 이게 30년 지나서 한계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정원이라 해가지고 했던 게 한 35년 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거의 못 버틴 상황이 됐고, 그 이유는 전쟁 수행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너무 했어요. 이라크 전쟁을 해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자꾸 돈 찍어내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왜 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전쟁 때문이에요. 보시면은 맨 밑에 제가 그래프를 따왔거든요. 여기에 클린턴 시기입니다. 앞에 여기에 이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가 하면서 그때 예산을 클린턴이 취임하자마자는 자기가 예산한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 예산이 줄어가지고요. 이제 클린턴이 부시한테 물려줄 단계가 예산을 보면은 마지막 4개 년도에는 예산 흑자가 났습니다. 저게 6천억 불이 넘게 흑자가 났거든요. 저때 미국 총 부채가 한 4조 달러, 뭐 3조 달러 이렇게 됐어요. 연방 흑자를 봤어요. 연방 예상에서. 저걸 가지고 빚 갚으면 되는데 부시가 전쟁을 했거든요. 이라크전을 하면서 화폐를 증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물가, 고임금, 오프쇼링 그러면서 인력 기반이 붕괴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걸어온 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미국이 뭐 해외 아웃소싱을 해서 됐다, 그냥 멀쩡하게 있는데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경제 자체가 저렇게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아주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고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큰 문제가 뭔가요? 미국이 발권국이기 때문에 그 준비 통화를 하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유로 채권을 안 사지 않습니까? 미국 채권만 사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 외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한동안에 그게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라 해가지고 MMT라는 게 한참 유행할 정도, 미국이 돈을 안만 찍어내도 인플레가 안 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유럽의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채권을 뭐 한 10억 달러씩 어디 살려 그러면은 살 데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산 거예요.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다 그렇게 산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채권 시장이 잘 발달해 있으면 미국을 금방 버렸겠죠. 저렇게 막 전쟁하면서 그 화폐 증발을 하는데 그게 됐겠어요. 어쨌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거니까 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 게 200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빛으로 소비 부채 누적을 했기 때문에 탈달러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경쟁력이 상실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 부채가 10배가량 늘었거든요. 22년 사이에 4조 달러 하던 게 지금 거의 뭐 4조 달러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7조 달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말고 민간 부채는 더 많아요. 다른 지방 부채 말고 다른 부채도 되게 많아요. 합치면 110조 달러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로 무너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계속 지난 80년처럼 운영될 확률이 확실히 낮은 거죠. 그렇다면 말은 뭔가 그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부상한 나라들이 옛날처럼 공략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다극시대 도래는 불가피한 거다. 저게 얼마나 빨리 올지 얼마나 지속될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변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일극시대는 무너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상황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의 전략적 포지션이 중요하니까 한반도가 격전지화될 우려가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우리한테 큰 문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미중 경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방식은 효과가 좀 적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산 진영이냐 자유 진영이냐 이렇게 딱 잘라가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그러니까 컴바인드 웨스트라는 범서방과 글로벌 사우스라는 범남방이 있는데 범남방이 컴바인드 웨스트보다 경제력이 훨씬 커요. 이 GDP 40%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G7 합쳐봐야 우린 G7에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G7 합쳐봐야 얼마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추가 상당히 기울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한 편을 든다 이것은 약간 시대착오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진영 논리나 또 도미노 이론, 우리가 월남전 참전할 때 도미노 이론 때문에 참전했거든요. 공산주의가 뭐 그때 이게 지나고 나서는 그게 거짓말인지 알았지만 그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참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무분별한 전쟁에 말려들 위험이 되게 크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월남이 공산되면 우리도 공산을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은 이제 그게 막 다 거짓말이다 했으면 당연히 참전 월남에 파병을 못 했겠죠. 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때 그게 사실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하게 된 거고. 근데 그런 논리가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안미 경중 이런 것들이 하여튼 기회주의적인 태도 양쪽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대표적으로 서유럽이 망한 게 영미 주도의 러우전의 대리전에 진영 논리로 그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다 비워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체가 지금 어렵게 된 거예요, 나라가. 나라가 가난해지면 진짜 어렵거든요. 부유하면 버틸 수가 있는데 선택의 폭도 넓고 그런데 그렇게 되죠.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막 대러 억제력이 약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럽 호전적인 태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패망의 길에서 그 유럽 사람들은 좀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유럽하고 같은 편이 되면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빠져나오려 하는데. 다극 시대가 지금 도래하거든요. 미중러가 될지 미중러 플러스 알파가 될지 모르지만 다극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영향력을 자꾸 서방의 영향을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뭐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뭐 미국에 가서 공부해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단에서 많은 그 이바지를 했듯이 여러 가지 영향력이 대부분 있고 그걸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다극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어느 나라 따라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정책을 해야 돼. 우리만의 어떤 가치 체제를 가지고 대부분 해야 되고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베슬스 때 있다 뭐 그 신화 나라라는 소리를 안 들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고 특히 다중의 정책 원칙이 필요하다. 어떤 하나의 진영 논리로 모든 것을 올로원하싱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의 헌법이나 우리의 논리로 세분해서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양안 문제 같으면은 양안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양안 문제 이야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만을 문화원 정도를 주고 있죠. 그러나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도 내전이거든요, 내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단 내정 불간섭의 원칙인데, 그러나 만약에 그게 우리의 민주적인 원칙이나 국가적 상대하는 뭐 여러 가지 폭압적인 걸 한다든지 인종 학살을 한다든지 이런 반인륜적인 걸 하면 우리 도덕 가치에 우리 법적인 가치에 위배가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항해 자유 원칙이 있다 그러면은 국제법과 관행을 존중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대응 끝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뭐 미국이 하니까 따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리석은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도 덩치가 커졌으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나라로서 생존을 위해서 했던 그런 한쪽의 줄대기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는 거죠. 유럽의 막강한 나라들이 줄대기 하다가 지금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 가자지구 같은데 이스라엘의 이국가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랑 미국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런 데서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고, 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서방 말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외교를 하기 위해서, 즉 다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엄청 막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차츰 늘려나가야 된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관세 압력도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관세 압력을 낸 거 뭐 전 세계에 했는 거, WTO든 기존 우리 FTA든 이런 거 다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항의를 해야 돼요. 항의를 하고 나중에 그 힘이 딸리고 굴복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은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천명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힘이 모자라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힘이 모자라가 어쩔 수 없는 거랑 우리 힘이 모자랄까 우리 뜻을 굽히는 거랑 그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소위 말해 선진국이라 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서 국가 행세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과 연결하면서도 브릭스를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브릭스 가입하는 게 G7 있는 거 훨씬 G7 초상집인데 그거가 기웃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잔치집인 브릭스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아니 서방이 미국이나 이런 데가 자유진영이고 그런 거 잘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항 세력이고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변화하는 세계에 맞추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으면 둘 다 택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정상회담도 하고 G20 회담도 참석하고 브릭스도 참석하고 하는 거죠. 왜 진영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국의 관세 압력에 못 버틴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 너무 의존을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미국 기술에도 많이 의존하고, 그러면 러시아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재들도 양성시키고 국제적으로 갈 이런 차세를 만들어야 되는 건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미동맹이 70년 이상 유지되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방위비 분담 등의 굉장히 여러 압박이 있는데 현재 한미동맹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뭘까요? 예, 일단 한미동맹의 과거와 미래는 구분해야 됩니다. 일단 과거를 부정해도 안 되고요. 미래를 낙관해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독립 자체도 미국의 영향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독립을 뭐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군도 있고 광복군도 있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포츠담 회담 때부터 외교적인 노력을 들어간 거죠. 그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일본은 계속 우리를 안 놔주겠다 그래서 항복하면서도 그렇지만은 계속 이제 외교적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독립부터 미국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현재까지 한미동맹은 우리한테 생명줄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했던 게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그걸 잘 활용했던 어쨌든 생명줄이었어요. 그래서 혈맹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사실은 월남전 참전 이런 것도 혈맹이긴 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 사과가 옳든 그르든 우리가 국가 수반이 가서 사과를 한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잘못된 것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라 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국제사에서는 동맹이고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치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같은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한 행동이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동맹관계가 미국의 호혜가 아니고 우리가 동맹을 잘 활용해서 발전한 것이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유일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었던 어쨌든 미국이 동맹의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한 거죠. 그리고 제공해 준 것도 그렇고. 미래에도 한미동맹에 기대에 있으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힘든 거죠. 미국이 망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덩치가 컸으니까 우리도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거든요. 현재 동맹 구조로부터 한국이 미국 의정도를 축소해서 다극화에 대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한미동맹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미국이 망해버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망했다 생각합시다. 미국이 지금 당장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은 미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지난 25년간 미국이 무너진 건 보이시죠? 이라크 전쟁 이후에 쭉 무너지고 있는 거. 어쨌든 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도 부자가 망해서 3년 간다고 미국의 힘은 막강하고 그렇지만은 언제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동맹국들한테 관세를 때려가면서 그리고 막 우리나라 외환 전체를 미국에 투자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투자가 생긴 이익의 90% 미국이 갚겠다. 미국 빚을 우리 돈으로 갚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급한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도 없고 나중에 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국력이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막 망하기 전에 막 엄청나게 그 촛불도 꺼지기 전에 막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미국은 제국으로서 지위는 계속 붕괴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좀 걸출한 사람이 나가지고 좀 어째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째 보면 용감하기도 한 어쨌든 스마트하기도 보이고 하는데 일단 마가라는 걸 가지고 미국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성은 맞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현재 관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리쇼어링을 하려는 거예요. 미국의 기업들이 세계 밖에 다 나가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돌아가려면은 왜 못 돌아갑니까?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은 멕시코 국경만 건너면 시간당 27불이고 여기는 시간당 4불이에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8배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 국경만 건너면. 그러니까 그 옮기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막 때리면은 결국은 미국 회사들이 오겠다는 거죠. 우리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타겟이라는 것은 우리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노리는 거죠. 자기 왜 그러느냐? 미국이 지금 부채 발행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이자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국채 찍어내가 이자로 나가는 돈이 국방비를 초월했어요. 그게 제국 붕괴의 가장 큰 신호입니다. 군사비보다 빚이 더 커지는 세계 최고로 군사비를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 그 이자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거의 어째 보면 미국이 아니었으면 저게 거의 다 무너진다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IMF 100번 날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자기가 찍어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성공 여부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저 방향이 분명히 맞지만 미국이 저 실패할지도 모른다. 항상 우리 해칭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이 그동안 왜 저렇게 되는 거니까, 전쟁해가지고 그냥 나라 살림을 군산복합적 이권세력들이 그냥 나누어진 거예요. 전쟁하면 나라는 빛나고 저건 전부 다 부자 돼 있잖아요. 트럼프 내각에 전부 다 빌리언웨어들이잖아요. 장관들이.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돈 뺏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력을 낭비한 상태인데, 우리가 키신저가 뭐라 했습니까? 미국의 적이 되는 건 위험하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건 치명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실현되고 있어요. 제일 당한 데가 어딥니까? 한국, 일본, 유럽이 당했어요. 유럽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미국 붙잡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유럽은 전부 다 정권 바뀔 정도로 인기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미국의 친구들이 지금 다 당하고 있고, 미국하고 관계가 없는 브릭스는 지금 건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 친구가 우리가 계속 돼야 되는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못 하더라도 생각 자체는 미국하고 계속 가는 게 좋은지 나쁜지 생각해야 된대요. 과거 80년 동안 미국이 우리한테 젖줄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망하면 헛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죠. 명나라하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군대 파견해 줬다가 명나라가 결국 망했어요. 자기 목숨 정권이 넘어갈 정도로 우리한테 잘해줬거든요. 우리하고 관계도 좋았고. 근데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아무리 관계져도 미국이 망하면 끝장이잖아요. 미국이 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쇠퇴하고 있고 저게 얼마나 버틸지는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해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망할 때를 대비해 놓고 계속 하는 게 우리한테 좋다. 지금 가장 많이 당한 게 유럽, 캐나다는 51개주로 들어와라 그러고 뭐 별 시시끌렁한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미국이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린랜드, 뭐 파나마 이렇게 하는 게 미국이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저기 망하기 전에 하는 짓이에요. 대부분. 미국이 든든하면 저리는 살 필요가 없죠. 같이 친한 사람한테 잘해주고 지내야 되겠다. 자기가 죽을 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대놓고 미국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옛날 조선시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명나라 망하고 200년 동안 명나라를 섬기게 되겠다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하자는 거죠. 미국이 우리한테 고마운 존재였던 거는 과거 이야기고 앞으로는 다른 이야기니까 우리가 대비해 놓자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과거 고맙게 해줬던 것을 우리가 배반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지금 현재는 미국이 살기 위해서 동맹국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외교가 전혀 안 통합니다. 그거에 자기가 살기 위해, 그게 제국의 마지막 단계, 모든 제국이 이랬어. 로마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이 우리가 그쪽에 브릭스 가입하겠다고 그 사람 쌍수 들고 환영해 줄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보호해 줄 거고, 물론 우리가 그런 박쥐 같은 짓은 안 해야 되지만 우리도 항상 보험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유연하게 할 때고, 지금은 오히려 다양하게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냉철하게 미국이 지금 어느 날 무너질지 모른다,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예를 들면 뭐 한국과 미국 중에, 저는 한국 사람이 한국을 사랑하지만 둘 중에 지금 더 누가 위험하고 누가 더 망해가고 있냐면 적어도 미국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현재 전 세계에서 1위 강대국이고 한데, 어쨌든 유럽도 뭐 전 세계가 미국의 간세에 당하고 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어쨌든 지금 세계 1위이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망하는 걸 걱정하는 게 과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망하는 걸 걱정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 강하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은 대동아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요, 우리나라 그 과거 신문들 보잖아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때 신문 보면은 처음에 일본이 막 이겼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열광했어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때는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막 그 일본에 막 열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다가 몇십 년 있다가 망했잖아요, 전쟁해가지고. 그리고 그 전쟁하기 전에 39년부터 전시체제가 돼가지고 공출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전시체제가 되니까 30년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일본 망하기 전까지 굉장히 살기 힘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제국이 막 힘을 가지고, 그때도 일본이 우리나라 투자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 경제도 상당히 좋았고 그랬어요. 그건 뭐 우리나라 잘해라는 게 아니고 저거가 생각해가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거기 투자한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시대 힘들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막 일본에 대해서 막 호감도 가고 막 이래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전시 경제가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취직하려고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뭐 나중에는 위안부 문제도 생기고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기 시작하면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서 망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1920년대, 30년대를 시계를 되돌려서 보면 일본이 막강한 나라였는데 곧 망했거든요. 제국이라는 것은 항상 제국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망하는 순간이 있으면은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미국이 망해서 우리가 망하든 망하는 것은 다 힘들어요. 우리가 망하는 게 더 훨씬 힘들죠. 그래서 우리를 걱정해야 되는 게 먼저지만은, 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지금 특히 진영을 놓고 막 여러 가지 새로운 걸 이야기하고 하는데, 일단 단극 시대에서 다극화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넘어가는 것을 미국도 수용할 정도로 미국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힘든 미국한테 우리가 뭐 줄 건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브릭스가 크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등지가면서 우리가 미국 편이 되겠다는 식으로 항상 그래 가면 안 되고, 항상 유연하게 일어나야 된다. 당장 누가 마이크 대면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은 그래도 행동은 다양하게 다각화해서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브릭스가 망하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만약에 미국이 확 망해버리면은 우리는 뭐 거의 끈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게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가 이제 단극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로 되면서 한국이 지금 글로벌 정세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네요. 다음에 또 교수님 모시고 글로벌 정세 관련해서 안보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선님은 진재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